주말 뉴스쇼 3부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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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으로 만난 인터뷰 주인공은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입니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13일 화요일에 있던 인터뷰인데요. 그 설 연휴 첫날 개혁신당 통합 소식이 전해졌죠. 어떻게 급박하게 통합이 이뤄졌는지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제가 사실은 그 목요일 오후까지 분위기를 잘 알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합당은 요원했어요. 음. 개혁신당 측이 당명을 자신들의 것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다른 당에서 받기 어려운 요구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는데 오히려 연석회의조차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합당이 성사가 됐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혁신당 내에서 회의할 때는 최종 협상안으로 저희가 당명과 지도체제, 그러니까 당명과 당 대표를 여론조사 경선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다소간의 여론조사 우위가 있다 이런 음흠. 판단들을 제 세력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통합이라는 거 시너지 나게 되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협상단의 그런 의견 일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결국 당명은 개혁신당을 유지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흡수합당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도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공동대표로 모시고 또 예우하는 방향으로 협의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흡수합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지금 흡수합당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이름만 개혁신당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름만 개혁신당을 사용하고 1대1 합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예. 흡수합당입니까? 저희가 어쨌든 합당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다른 당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게 절차상으로는 예. 이게 선관위에 처리할 때 아. 흡수합당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면한 선거를 위해 가지고 좋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광주 출마가 유력하다라고 봐도 됩니까? 저도 지금 제가 제 지역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의 전략적인 판단을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선언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께서 그 이야기 하신 것은 결국 이 개혁신당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의 표방이고요. 저는 만약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광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략적 배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그럼 어디로 출마하시는가 이게 궁금한데 수도권과 대구 쪽에서 한 대여섯 군데 압축해놨다 그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놓고 지금 그 지역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능성으로 치면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현재로서? 근데 이게 저희가 합당 전에 하던 분석과 합당 이후에 하는 분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는요, 대구로 나가서 바람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 호남 출격, 이준석 대구 출격 이래가지고 바람 확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시던데.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말씀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저희가 합당 이후에 대구의 선거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또 그에 따른 선거 분위기 형성도 늦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부분은 시간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후 그리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이번 주에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솔직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 많은 물갈이가 예고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25개의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들하고 저희가 예전부터 소통해본 결과로는 아무도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대구 경북의 선거 시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사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성일종 예. 의원이 뭐라고 하시냐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이번에 경선 다 붙여주자 이런 기조다. 그래서 예. 아마 현역 의원 중에 이탈할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거기는 워낙 지난 총선에 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탈락할 것이고 20명가량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덕담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석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일종 의원님의 분석이 뭐 민주당에 대해서 오를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뭐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3지대의 존재 때문에 현역 재배치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TK는 25개 의석 전부 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 방식으로 물갈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서는 현역에 대한 공천 배제가 상당수 일어날 것이고요.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자면은 전국 단위로 한 30-40%의 물갈이율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거의 60%가 넘는 그런 어떤 현역 배제 원칙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선 방식으로 가능하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님도 아마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실 텐데 당을 대표해서 방송에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 어려우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 당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뭐 긴 어떤 설명문 그게 되는 건가요? 설명과 더불어 가지고 그간에 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글을 다 마무리하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예. 아마 그 사정을 좀 듣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도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희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 일부 이제 오해가 있는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해라는 것이 다 해소된 상황이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허은하 의원이 나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 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 합당 근데 이게 과정에서 소배됐다. 계속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전권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당연히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저희가 4명의 협상 대표단 그리고 거기에 옆에 배석한 사람들 이외에는 협상 조건에 대해 가지고 외부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권 대표단에 대한 신뢰는 원래 보여줬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오해가 풀린 상황입니다. 류호정 전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한다든지 뭔가 당원들과의 뭐 대화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럴 계획도 있으세요? 저는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의 이제 당원으로서 예. 근데 이제 이 합당 과정에서 저희 쪽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류호정 의원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딱 특정한 배제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아주 깊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원들에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호정 전 의원이 좀 나서서 뭔가 대화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실 수도 있을까요? 부탁드린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을 예. 중심으로 한 합당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정치인들께서는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 내가 생각이 과거에 비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이준석 욕했던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내가 합류를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천하람 최고위원은 어디서 뭐 하세요? 순천에 갔다가 어젯밤에 저랑 회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천하람 최고위원이 뭔가 불만이 지금 있어가지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막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초기에 자꾸 그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분 하나하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천하람 최고위원은 통합 추진파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강보다 통합파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 지지층에서 네네. 우리 내부에 이제 있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지목해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소통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제 지적을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협상 조건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협상 전권을 가진 대표단이 가서 테이블에서 저희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협상했기 때문에 어떤 분 모르는 부분이 일부 인사들이 있을 수 있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전체는 그리고 그 협상 전날까지 있었던 최종 타결 전날에 있었던 저희의 최종 협상안 제시까지는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제3지대 통합 이후 이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자들 이탈로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듯한데 그래서 이제 직접 사과까지 하고 나섰지만 좀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듯해요. 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나 류호정 전 의원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가치가 맞지 않다 이것 때문에. 근데 예상은 했던 문제 같은데 그 반발이 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저희가 예전에 제3지대 통합이 뭐 될까 빅텐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준석과 류호정이 함께할 수 있는 그림이 좀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됐고 네.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집토끼를 잃게 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핵심 음. 지지층의 반발이 크고 네. 선을 긋고 있지만 당원 숫자가 빠지고 있다고 실제로 하고요. 음. 이게 근데 문제는 또 이준석 대표의 집토끼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다른 세력도 약간 의심하기 시작한 분위기가 좀 걱정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세력 의심이 무슨 그러니까 당 뜻이에요? 색깔이랑 보조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게 결국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닌 저쪽 이낙연 대표 쪽 세력에서 색깔 우리 색깔도 넣어줘 내지는 보조금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자라는 음.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집토끼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세력도 이준석 대표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뭐 그런 게 가장적으로 좀 내외한의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조금 있는 게 네. 4개 세력이 합쳐지면서 각 세력이 약간 핵심 참모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원래는 최고위원을 할 수 있었는데 없다든지 약간 이런 사례가 생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말 나오는 게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혁신당이면 최고위원을 충분히 할 함직한 그쵸. 분인데 네. 이번에 개혁신당 몫으로는 한 명만 이제 가야 되니까 양양자 원내대표가 간다든지 그게 근데 개혁신당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낙연 대표 쪽 당이라든지 각 당에 다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약간의 잡음이냐 혹은 나중에 크게 불거질 문제냐는 이게 뻔한 얘기지만 정치권에 여기 들어오면 결국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연휴 끝나고 지금 첫 여론조사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자릿수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두 자릿수로 가면은 이런 잡음들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점점 이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네. 또 초기에는 그 이준석 대표가 바로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당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초기에 좀 많이 배려를 해준 그림도 있거든요. 아. 예를 들자면 뭐 허은하 전 의원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이라던가 대부분 그 개혁신당에서 그 자리를 갖고 있었던 당직을 맡았던 이들이 또 다시 한번 맞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네.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당장 급한 불부터 좀 꺼주고 배려를 해준 그런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만큼 배려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후부터는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또 힘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장 공경에 처했으니까 일부 배려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준석 대표도 좀 강하게 발언들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잠재웠는데 이게 최대치인 거고 결국에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힘싸움하고 반반 가져가려고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 같은 거 보면 이제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네. 뭐 비판적인 얘기들 막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쵸. 결국 지지자들을 좀 보듬고 가려는 달래는 건데 거죠. 예.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머지 진영에서 일부 이해는 해주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갈등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채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향후에 이제 지지율이 좀 잘 나오고 이러면은 그나마 좀 덮고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더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없는 집에서 싸움 더 많이 심해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좀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외부 세력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요인보단 이탈하는 그 움직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문제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그러니까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당초보다 양당이 다 공천의 속도를 상당히 지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 특히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잡음 안 나오게 하면서 현역 의원 이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네. 점도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당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은 개혁신당 이름이 앞번호를 받지 않으면은 그건 사실 본질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신당이 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국민들이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3번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총선 때는 위성정당에다가 20명을 보냈는데 네. 그 민주당은 8명 보냈고요. 이 정도 숫자를 개혁신당 자체로 그러니까 기존의 개혁신당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숫자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시도를 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지층들이 이탈하면서 또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애초에 뭐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뭐 당장 이번 총선보다는 뭐 다음에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이 엄청 아쉬운 입장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통합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내지는 개혁신당 쪽의 사람들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급하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의 이런 그 정치 여정은 길다 이런 생각이 있고 반대로 이제 이낙연 대표 포함해가지고 다른 쪽 세력들은 당장 이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다만 또 다른 면은 동시에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나서면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성적을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들을 네.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에 나선 이상 어느 정도의 의석수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능성 정도는 적어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기호를 6번, 7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거의 잘 알지 못하게 네. 뭐 득표가 안 나온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조금 오래된 거긴 하지만 좀 낮은 숫자로 나온 바도 있었잖아요. 네. 개혁신당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의미한 의석수라는 건 뭐 이날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30석은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제 확보 가능한 의석수는 좀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좀 확보가 가능할지 예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5명이잖아요. 네. 이게 참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그쵸. 부분이긴 네. 한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그냥 단순하게 좀 계산하는 방식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에서 6% 정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물론 단순히 득표율이랑 계산할 수는 없지만 득표율로 가정을 하면 이제 준연동형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9석에서 10석 정도를 가능한 수치긴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지역구에서 충분히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개혁신당이 목표로 삼는 30석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의문이 더 큰 상황이긴 합니다. 예. 10석, 10석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아직 네, 상황에서는요. 그쵸. 네, 만약 너무 이르죠, 뭐, 네, 또. 변동폭도 크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된 개혁신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주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교섭단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네, 뭐 네. 이준석 대표는 뭐 30석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들었을 때는 5석에서 많이 봐야 10석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사이쯤에서 이렇게 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 PK 같은 경우는 뭐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TK는 예의가 다르다. 물갈이 비율 클 것이다. 그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 쪽에 후보를 많이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얘기 들어보면은 대구에는 후보 신청이 그래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수도권이나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윙보터 지역이 고민이지 대구 경북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알던 사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바탕이 있기 때문에 후보가 꽤 많아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한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보다는 좀 대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긴 합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당선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보수의 기반을 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보수의 상징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게 대구 의원들이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하는 게 일단 우리가 모두 예상하듯이 TK 지역이 굉장히 공천에서 파열음이 날 것이다. 네. 교체가 높을 것이다라고 보잖아요. 그걸 가까스로 이제 공천을 이겨도 혹시 내 지역에 이준석 대표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의외로 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대구 의원도 농반 진반으로 사석에서 이준석 대표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또 개혁신당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 나가야 된다는 좀 당위가 더 크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분위기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데 이낙연 대표는 광주를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좀 상징적인 인물이 이준석 대표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고민해보고 이낙연 대표랑 좀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 결국에는 이제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PK처럼 네. 중진들을 옮기거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는 민주당 의원 지역구도 없고 네. 그리고 대구 경북 내에서 옮긴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공천을 유지해주는 것과 똑같은 의석수 다를 확보니까. 바가 네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사이에서 갈등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예를 들어 불출마를 권고를 해가지고 뭐 위성정당으로 좀 보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방안을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구 지역 의원들을 많이 이제 네. 컷오프 시키면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텐데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총선 때도 주호영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데를 이준석 대표가 노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지면 예를 들어 3자 구도까지 간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1대1 구도로 국민의힘하고 붙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평가는 이준석 대표가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그냥 일반적인 공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도전한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인지도가 높긴 하지만 이기기는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만약에 3자 구도까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TK 지역의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얻어가는 것도 있어서 뭐 충분히 그렇게 좀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어떻게 보면 같아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양당의 공천 상황을 본 다음에 출마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당 모두 굉장히 공천 과정을 천천히 하고 지금 양당 모두 3차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다 논란되는 지역은 원래도 뭐 그렇긴 한데 논란되는 지역들은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경선을 거치게 되면은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경선을 유도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경선을 안 할 거면 깔끔하게 만약에 포기한다라고 하면 여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자리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다른 네. 쪽으로 뭐 장차관으로 보낼 수도 있고 기관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쪽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개혁신당 쪽이 보수 쪽이 의원들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공간위에 네. 전체적인 공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스무스하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갈등을 네. 좀 최소화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국민의힘 모 관계자가 이제 3차 공천 결과 나온 거 보고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 현역 의원들 이렇게 다 주고 기회 다 주면은 당연히 갈등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갈등이 없도록 한 건 맞는데 네. 그럼 이거는 칼날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파격적이라거나 이런 것도 없는 뭐 건데 승부수를 걸었다 이런 느낌은 없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삼지대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삼지대 입장에서는 빨리 또 후보를 정하고 또 그만큼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다 전체적으로 갈등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김성태 전 의원도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도 승복하는 모습 보였고 김무성 전 의원, 김무성 전 대표도 또 결국엔 불출마, 스스로 네. 이제 그렇게 물러나고 또 공천에 크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힘을 좀 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되게 안정돼 있는 갈등이 최소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 지금 이제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당 공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번 주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공천 지역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얘기하신 대로 대부분 갈등 요인이 적은 지역들 험지 중심으로 발표하긴 했는데 뭐 이번 공천의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국민의힘 같은 건 어떤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안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심 공천 논란을 배제했다는 게 일부러 정말 신경을 굉장히 쓴 듯한 모습으로 했다는 게 좀 첫 번째 가장 특징이죠. 그 대통령실 인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장관들은 단수 추천을 거의 안 했고 했다고 해도 약간 험지 말 안 나오는데 이런 데 위주로만 컨셉을 맞췄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경선을 해서 잡음을 피하려는 거죠. 이탈이나 여러 가지 괜히 부정적 이미지들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원희룡 전 장관이 받은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김은혜 수석, 강승규 수석 이런 사람들은 단수 추천을 하지 않고 가급적 경선으로 좀 유인하는 모양새를. 대통령실에서 딱 상징적인 인물들을 그렇죠. 예, 경선에 예. 시키고. 물론 아직 뭐 네. 이원모 주진우 비서관이 남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험지 수도권 위주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수도권이 다 험지고 왜냐면 네. 민주당 다 중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가서 뛰어라는 좀 그런 컨셉이 있었고 수도권 후보들이 사실 그 전부터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한 2주 정도 약간 텀이 늦었었어요. 네. 공천이. 근데 그걸 가지고 수도권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했었다고요. 아. 우리 지금 민주당에 이렇다 할 사람들이랑 경쟁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당겨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특히 더 험지 위주로 발표를 했다는 거. 네. 이게 약간 크게 두 가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컨셉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천 속도가 늦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좀 늦게 했잖아요. 네, 시작을 네. 늦는 줄 알았는데 단수 공천 지역을 쭉 해가지고 단수 공천 지역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 더 많아졌다라는 건 후보가 그만큼 빨리 확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빨리 가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특히 예를 들자면은 그런 그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분당 쪽에 나가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중성동 갑 여기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정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후보들 입장에선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이 빨리 나야지.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서 본선을 치를 텐데 내부적으로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지역 하나하나마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네, 네. 민주당 공천은 좀 전반적으로 뒤로 밀어놓은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조율을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만나기도 하고 네.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지역들은 지금 공관위가 먼저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정리가 돼야지 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지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공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뭐 그 대통령실 출신 그 예비 후보랑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기자한테 조금 이렇게 뭐 서운하다는 듯이 하는 얘기가 기사들 예전에 쓸 때 그 네. 용산은 양지 그다음에 인재랑 청년은 험지 이렇게 다들 쓰지 않았느냐. 네. 근데 지금 실제 결과가 어떻냐. 완전 정반대이지 않냐. 용산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용산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즉 요약하자면은 용산은 없다라는 거죠. 용산은 이번 공천에서 특혜를 받은 게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도 좀 묘하게 뒤집어서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제 그 CBS 한판 승부 출연해가지고 지금 친명계 거의 없다. 공천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당 모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용산 없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없다. 이런 점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혜 공천 없다라는 것들을 다들 양쪽 내세우고 있는 이런 그림도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 공천이라는 게 불거지면은 이제 그게 갈등의 소지가 되고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은 가장 최소화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향후에도 그럴까는 아직은 지켜봐야 네.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 용산 쪽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2차 공천 때 보면은 1차 공천 때죠. 그때 대통령실 출신들 한 명도 없었는데 대통령실 출신이 없는데 이제 뭐 그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명단 중에 못 들어간 이제 모 네.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이제 자신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용산을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뭐 듣기도 했다. 그래서 뭐 경선은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예비 후보들도 예측을 하는 거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대통령실 출신들에 대한 컷오프가 있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몇 명이 실제로 배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단수 공천을 좀 몇 군데는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먼저 안 준다라는 데 굉장히 좀 초점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도 전 수석도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 물론 뭐 경선을 갈 수도 있고 단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시점은 좀 어쨌든 뒤로 미뤄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몇 명이 상징적으로 컷오프 돼서 이번에는 처음 기사는 대통령 출신 못 받았다. 이게 기사가 쭉 나오다가 대통령실 컷오프 됐다. 이 기사가 나오고 그런 정도면 이제 몇 명 그다음부터는 또 공천이 단수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친명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좀 중요한 지역들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그런 공천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진짜 컨셉은 뒤에 가서 봐야지 알 수 있다. 네, 아직 예선전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뭐 발표 난 곳 중에서는 두 분이 보셨을 때 여기 좀 주요하게 봐야 된다든가 뭐 빅매치가 예상되는 곳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좀 그룹핑을 해서 보면은 서울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한강벨트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죠. 아무래도 운동권이나 민주당 중진에 대한 자객공천 컨셉이 있었고 그래서 확실히 동작갑 동작을 이제 강동을 둔 국민의힘에서 그런 데로 좀 빨리 결정을 했고요. 여기 중에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약간 그 리턴 매치가 있잖아요. 나경원의 동작을은 저게 이수진 의원이 나와도 리턴 매치고 혹은 뭐 추미애나 뭐 다른 얘기도 있다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타 의원들의 경쟁이니까 굉장히 관심을 받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여성이라는 그렇죠. 예, 여성 스타 의원이라는 그리고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오신환 고민정 의원은 사실상 완전 100% 확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세훈 시장을 대신하는 리턴 매치가 어느 정도 컨셉 그런 게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 벨트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 경기도 특히 수원을 굉장히 이번에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수원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수원이 원래 뭐 경기도의 뭐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하지만 다섯 석 모두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목표는 3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험지인데 인재 영입 인사들을 좀 갖다가 배치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다 인재 영입 인사들을 3명을 다 바로 배치를 해서 수원에 이제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맞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2개 벨트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원이요. 네. 국민의힘에서 힘 굉장히 많이 음. 쏟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3명을 단수 공천을 해놨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출신들 많이 보내놨는데 기존에 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인 곳이고 네. 그냥 5개 지역구나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그 한동훈 위원장의 성적표가 되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성적표가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수원. 뺏기느냐 네네. 아니면은 버티느냐 뭐 이런 거에 한 가지 좀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는 그 안철수 의원하고 맞붙는 네. 경기 성남 분당 이강재. 예. 갑이죠. 네네. 이강재 후보 예비 후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김지호 예비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도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공천을 받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 만약에 그 이강재 후보가 받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여기도 또 나름대로 빅매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둘 다 좀 그래도 거물급 정치인이고 이름이 있는 분들이죠.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지지율이 꽤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 이강재 후보 쪽에서. 네네. 만약 이기기라도 혹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안철수 의원 쪽에서 이걸 뭐 잘 막아낸다라고 하면은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네요. 기회고 네네. 또 안철수 의원도 결국엔 대선 후보이자 뭐 주자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영남권에 지금 조정한 중진들 있잖아요. 네. 여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 위원장의 성적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PK 지역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뭐 서병수 의원, 그다음에 뭐 김태호 의원,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 다 수용을 해가지고 중진들이 옮겼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 성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수비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얘기로 좀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컷오프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뭔가 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인상이라면은 민주당은 오히려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좀 순조롭지 않아 보이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사람들한테 쭉 얘기를 해보면은 네. 들어보면은 일단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 직접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 거는 오히려 예우를 갖춰준 거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회사를 이제 사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팀장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게 예우를 갖추는 거냐 아니면 회장님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게 예우를 갖추는 거냐. 그러니까 회장님이 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 대한 예우는 갖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다만 그 사람도 이 부분은 긍정평가하면서도 이게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일관되지 거예요.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 대표가 다 책임을 딱 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불출마를 그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반발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면 되는데 뭐 누구는 하고 또 누구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언론 보도로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불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형평성과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불만이 있고 또 인재근 의원 사례도 뭐 당의 좀 주요한 당직자가 하는 얘기는 인재근 의원이 그렇게 출마 의지가 강하진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뭐 좋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음 그 후보들도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그 지역에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의원들이 다음에 이제 불출마를 하게 되면 새로운 후보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떨어지게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역을 잡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적어도 방해는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현역 의원한테는 반드시 좀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 네네. 지금 인재근 의원 사례는 그런 상태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그 네. 김남근 변호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인재근 의원이 자기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과정이 좀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재근 의원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뭐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까 이렇게 잘 조율을 해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명예롭게 불출마하고 그다음에 손도 들어주고 인재근 네. 의원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좀 깔끔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기준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점에서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추미애 전 장관 모두 전 정권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 근간에는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이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탄생을 시킨 게
문재인 정부 아니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주요 인사들은 뭐 충분히 이제 명예도 얻었고 과거에 그런 역할도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둘 다 같은 문재인 정부 사람인데 왜 추미애 전 장관은 되고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상황들을 보면은 입장이 많이 엇갈려 있어가지고 뭐 일종의 기자들 입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진실 공방 같은 것도 좀 있는 게요. 임종석 전 실장 쪽에서는 그 지역을 처음부터 막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많이 의사타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어느 쪽에 나가면 나가면 좋겠느냐 이런 네. 것도 상의도 하고 했는데 이건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 쪽 주장인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답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지역구를 시간이 다가오니까 결정해서 정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이제 친명계 쪽에서 나오는 반응은 아니 이렇게 지역구를 정해가지고 여기를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면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열어놓고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약간의 진실 공방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친문계 쪽에서 좀 압박을 받고 네, 있는 네,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게 계파 갈등으로 좀 비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지금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친명계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당의 아주 고위 관계자가 그제 이제 기자들한테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는 친명이 더 지금 공천에서 불이익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갈등은 계속 표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부담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출을 막는 것도 부담이라는 걸 또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을 했어요. 결국 복당을 하게 됐네요. 네, 좀 기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류도 좀 있었거든요. 저도 뭐 이재명 대표 측 이렇게 인사들한테 물어보고 했을 때 원래 이현주 전 의원이 당초에는 뭐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취소되고 연기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네. 이게 본인한테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지역구 문제 같은 것들도 일부 논의가 있었다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영입 형태랑 비슷하게 봐야 되겠죠. 복당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에는 좀 공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 좀 사이에서는 네. 중성동갑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중성동갑이 후보 그 나오는 거. 임종석 전 실장이 있는 네, 네. 그렇죠. 물론 그쵸, 네. 네. 이제 민주당 기준에서 이제 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만약에 혹시 네. 그쪽으로 전략 공천이 된다라거나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친문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그 친문계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그런 비토가 반감이 강해요. 크죠. 네. 반감이 크고 원래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을 떠날 때 뭐 친문 패권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떠났고 그다음에 복당 얘기가 나왔을 때도 좀 친문 의원들은 굉장히 좀 그 수면 아래에서 좀 네. 반발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계파 갈등의 한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현주 전 의원이 어디에 출마하는지를 좀 주요하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이날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다음 날이었던 만큼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고요. 정의당이 왜 녹색정의당이 됐는지 이 얘기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듣고 와서 저희 또 취재 얘기 나눠볼게요. 일종의 선거 연대긴 선거 연대인데 각 당을 유지하면서 선거 연대를 하면은 기호도 달라지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합당이란 아주 강력한 형태의 선거 연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의 그렇죠. 네. 기호는 하나로 쓰되 네.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면은 뭐 각자 헤어지는 네, 그렇습니다. 방식. 네. 사실은 그걸 놓고도 뭐 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전국위원회 당대회 등을 거쳐서 당의 승인을 받는데 한 70%대 30% 이렇게 좀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해진 거고 목표 의석수는요? 목표 의석수는 위성 정당이 있고 없고에 따라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저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 총선 때 저희가 비례해서 27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270만 표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되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석 정도가 가능해요? 근데 계산해보면? 그거는 이제 그 뭐 연동형이 위성정당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투표율에 따라서 예. 퍼센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표여도 퍼센트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걸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와 달라. 4년 동안 실망시켜드렸지만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칭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좀 여쭙습니다, 김 대표님. 비례연합정당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 아,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는 것만 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 분들이 이제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이제 이름이 있고요. 네. 거기랑 민주당이랑 그리고 이 민주당이 만드는 준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새진보연합, 그 기본소득당 등의 세력이죠. 그리고 진보당 이 네 그룹이 어제 국회에서 3층에서 이제 3시에 회의를 가졌고 첫 회의였더라고요. 네, 첫 회의를 예, 가지고 예. 이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예. 녹색정의당의 참여를 촉구한다. 오라 네. 녹색정당도 들어와라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회의 3시에 끝나고 네. 4시 좀 넘어서 그 회의 참여했던 시민단체 분들이 고스란히 국회 본청 2층에 있는 녹색정의당 대표실을 찾으셔가지고 약속된 건 아니었네. 저한테 막 또 이제 언제까지 결정할 거냐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뭐 오래 걸리냐. 자, 그러면 고민의 핵심은 뭡니까? 고민의 핵심은 하나는 이제 4년 전과 달리 왜 아니라고 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 아닐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4년 전에도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정의당이 참여하네 만회할 때 정의당이 이제 아니오라고 했으면 예. 이번에도 아니오라고 바로 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이 또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왜 뜸을 들이냐. 그때는 참여 아니라고 봤는데 네. 이번에는 바로 참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에 대한 일단 답이 안 나왔고. 아니 그건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근데 이제 저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소수정당 진보정당으로서 정권 심판만으로 총선 시기에 담론이 갇히지 않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돼야 좋은 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구도가 저는 정권 심판 구도가 크게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4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은 이제 보수 정부하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역사적 퇴행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4년 전과 달리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이나 지지층에서도 원하시는데 이때 국민의힘 아닌 정당들 간의 연대 연합을 지난 총선보다는 좀 골똘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 그런 가치가 하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독자적 위상과 이제 노선 그리고 위성 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국 신당 역시 진보 진영 비례연합정당,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네. 점쳐지고 있어요. 이 조국 신당의 참여 여부도 녹색정의당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 어떤 판단의 요소가 됩니까? 판단 요소는 되는데 예. 실질적인 판단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3지대 연대 아니면 뭐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연말 연초부터 이제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는 가치에 따른 연대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잘 안 된다고 한 분들이 있어요. 다 열어놓고 마음 열어놓고 해도 여긴 안 된다고 한 게 뭐예요? 일단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으니까 윤석열 정권에 창조하는데 어쨌든 그 캠프를 같이 했던 분들 이준석 대표나 금태섭 대표 같이 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어쨌든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않은 분들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여기는 같이 못한다. 조국, 송영길 신당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뭐 토론할 필요가 없는 이거 이제 모두 합의된 마음일 거라고 저는 당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제가 실질적인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조국 신당 안 받을 겁니다 아마. 녹색 정의당이 들어간다라고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고 나면 조국 신당을 그 연합 정당에서 받을 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안 들어가도 민주당에서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기세를 사실은 또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네, 추진단장은 어제 자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긴 박홍근 의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막고 싶은데
저희가 참여하면 저희 핑계를 대면 될 것이고. 그래서라도 더 독려하는 거다. 이렇게. 네. 아니 조국 신당,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선언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데요? 아니, 개인의 자유긴 한데 예전에도 뭐 우리가 90년대 이럴 때도 뭐 옥중 출마도 있고 이랬으니까 네. 사실은 2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는 한 출마 혹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정가의 파다한 얘기였고 예, 예. 다만 대법원까지 실제로 얼마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적합한 방식의 선택이냐. 자주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그 진보 진영 위성 정당에 민주당 위성 정당에 들어가 버리면 음. 정의당은 사라지는 거다. 음. 정의당이 왜 그 위성 정당이란 건 절대 안 되는 꼼수인데 거기에 참여하느냐? 이건 악마와의 거래다. 악마의 유혹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마와의 거래는 중앙일보에서 쓴 표현인 것 그래요? 같은데요. 어, 네, 그러고 이제 그거를 단호하게 반대하시는 정의당 출신 한 보좌관이 얘기했대요. 아, 보좌관이 예. 정의당 출신 보좌관은 개혁신당에도 가 있고 여하튼 예, 여러 악마의 거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 뭐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 그 제1당을 악마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그거는 또 1당을 선택하신 유권자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정의당이 한때는 양당의 대항정당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했었는데 요새는 좀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녹색정의당으로 출범을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정의당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 자강론이냐 아니면 이제 들어갈 거냐 뭐 요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의당 상황이 계속 안 좋아요. 계속 안 좋고 사실 지금 정도면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지점까지 왔는데 여전히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야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존의 새로운 선택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새로운 미래라던가 정의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일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자라고 뭉친 사람들인데 요 와중에서도 또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정의당 내에는 세력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 번째 권력, 뭐 세권이라고 불렀던 이런 세력은 이미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뭐 내부 세력으로 4곳, 5곳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인천연합, 뭐 기존에 여러 곳들이 있는데 여기가 다 그 이익들이 다 다르고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민주노총 세력도 원래 같이 하는 대상이라고 예전에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민노총도 입장이 있더라고요. 민노총에서도 거대 양당이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 정당에 포함이 되면은 거대 양당이랑 같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도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계 쪽에서의 압박도 있는 것이고 내부에서 그런 판단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이러지도 좀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의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이는 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면은 기존에 정의당이 가져가던 득표율이 다 없어질 거고 이게 이제 삼지대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이런 네.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예전에는 사실 약간의 뭐 삼지대 역할도 했었는데 그 기능을 완전히 거의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지지율 자체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갈 거라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히려 녹색정의당 상황이 또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김상현 대표 인터뷰에서 이제 녹색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의 그 조국 신당을 받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국 신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제 조국 전 장관 2심에서 징역 경실형을 선고받고 대부분의 관측은 대법원 선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왜 신당 창당을 강행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를 보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이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정 구속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그나마 비견되는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정도예요. 근데 한명숙 전 총리도 조금 다른 게 한명숙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엇갈리는 상황이니까 판사가 그렇게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니까 또 법정 구속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다 유죄인데 법정 구속을 안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놓고 보면은 법정 구속을 안 한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정치인이라는 거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명백하게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정치인이어야 재판이 지연되고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거나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제 제가 뉴스쇼 보니까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 총선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출마를 안 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된다. 내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왔겠냐. 예를 들면 출마를 했다면 당선이 됐다면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물론 사실 여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인식이 정치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는 이유, 출마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가 소도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신당 창당을 하면서 아무래도 관심은 그 연합정당에 들어가느냐 이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아예 선을 안 된다 아니다. 박홍근 그 추진단장 같은 경우는 자중하시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상황은 좀 복잡해 보여요. 친문과 친명 간의 온도차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정리될까요? 온도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합류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과인 것 같아요. 결론이라고 보여요. 이게 가장 이제 곤란한 거는 친문계 쪽이잖아요. 그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되게 안쓰럽다,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다 이해가 되고 이거는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말리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대부분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좀 다른 거는 제가 뭐 이재명 대표 측이나 아니면 주류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이 나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이게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그 주류 쪽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나서게 되면은 뭐 중진 의원이 하는 얘기였는데 전선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데 그 전선이 복잡해진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심판론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로남불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단일한 전선을 못 만들고 헷갈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이거 말고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대결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문재인 정부 이슈 이렇게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은 전선이 복잡해져서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재판과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지만 모 관계자가 했던 표현은 그 특권층의 사법불복으로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사법불복 그 부분도 문제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들 그 형무소 가면은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는 특권층만 가능한 거다.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금 뭐 다른 그 해석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게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의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선을 그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따로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비례로 뭐 한두 석 뭐 아니면 뭐 서너 석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의석들은 결국에는 야권 의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리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굳이 뺏어가지는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야권 내에서 일부 가져가는 거고 나중에 무슨 뭐 투표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다 야권 의석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탈하게 되는 효과는 많이 사라졌고 그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의석 일부 가져가는 건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순방을 연기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또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연기를 했을까? 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거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해석 얘기는 없고 그냥 이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라서 그냥 해석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전면에 등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부담스러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가 가든 안 가든 민주당에서 또 물고 늘어질 거 아니냐. 가면은 간다고 비판을 할 거고 안 가면은 왜 안 가느냐고 공격을 할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쨌든 또 다시 부각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순방이 그런 용도로 악용이 될 수가 있어서 좀 부담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나와주신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